저는 애꿎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남편에게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술 한잔하고 들어오겠다는 문자를 보내고는 여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잘게. 거실에 앉아있던 딸이 졸린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상견례 때 혹시 기분 상한 일 있었어?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해? 어제 상견례 때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딸의 말에 저 역시 짐작하는 바가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 했어요. 아니야, 아빠나 엄마나 기분 상한 일 없었어. 선우야 워낙 잘 알고 사돈댁도 너무 좋은 분들이던데.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나 먼저 들어갈게. 딸은 제 말에 안심한 듯 했어요. 딸이 방에 들어간 후에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은 저도 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 내내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날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말이죠. 당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행여 딸이 깰까봐 목소리를 낮춰 물으니 남편은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평소 이런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부축하여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흐느적거리더니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술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실제로 남편은 술을 잘 못했어요.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끔 분위기 삼아 한두 잔은 마셔도 이렇게 만취할 만큼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응? 답답한 마음에 물었지만 남편의 귀에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응? 대체 우리가 무슨 악연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괴로워하는데 뭔가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남편의 옆에서 가만히 술주정을 들었습니다. 그러자니 이름 하나가 귀에 들어왔어요. 김선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김선주,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어요.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을 되짚던 저는 뜻밖의 곳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얼른 화장대 위에 놓인 청첩장을 집어들었어요. 딸아이와 예비 사이에 환하게 웃는 사진이 정면에 새겨진 딸아이의 청첩장이었습니다. 청첩장 안쪽을 열어 예비 사돈댁의 이름을 확인한 저는 김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예비 사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왜 예비 사부인의 이름이 나온 건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보, 안사돈 말하는 거야? 안사돈이 왜? 무슨 일인데?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술에 취한 눈으로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다시 떠올려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의 남편은 딸아이의 친부가 아닙니다. 친부는 딸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딸아이를 갖고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사고로 떠났으니 채 2년도 같이 못 산 셈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의 장례식 날 지방에서 올라온 친정 엄마는 죽은 남편보다 혼자 남은 저를 더 걱정하셨어요. 승아야, 다경이 너 혼자 키울 생각이니? 그럼 누가 키워?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너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야. 근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사별하고 평생 과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럼 다경이를 어디 맡기기라도 하라는 거야? 너만 괜찮으면 엄마가 데리고 내려갈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야속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와 일찍 사별하고 혼자 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처지에 놓이니 어떻게든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괜찮아, 엄마. 내 딸인데 내가 키워야지. 이거사, 과부로 평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몰라서 그래.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냥 엄마 말 들어. 평생 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 손녀딸까지 데려다 키우려고? 내가 그렇게 못해. 다경이 생각해서도 그건 못할 짓이고. 제 단호한 말에 엄마는 하늘만 원망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내 딸한테까지 이런 모진 팔자를 물려주시는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친정엄마를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막막했어요. 돌도 안 된 아기를 저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하지만 저 하나 편하자고 엄마한테 또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아이 키우는데 보태라고 남편의 보험금을 준 덕분에 1년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아이가 걸음마도 하고 말문도 좀 트인 후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일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니 야근도 많고 외근도 종종 있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어요. 결국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약국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아이가 잠든 후에는 출판사에서 받은 외주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딸아이는 바쁜 엄마 밑에서 자란 탓인지 어릴 때부터 의젓했어요. 또 저를 닮아서 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딸을 맡긴다지만 주말에는 딸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딸의 손을 잡고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딸아이는 혼자 이 책 저 책을 읽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자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가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책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다경이는 책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응, 책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물어보는 건 다 대답해 주시고 책도 엄청 재밌게 읽어주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 한 선생님을 유독 좋아하고 따랐어요. 딸아이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드물어서 저도 관심이 갔습니다. 엄마, 이분이야. 내가 말한 책 선생님. 그러던 어느 날 프로그램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한 남자의 손을 잡아 끌고 나오더군요. 저는 당연히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제 또래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다경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늘 재밌게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다경이가 워낙 책을 좋아해서요. 저도 다경이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멋쩍게 웃는데 왜 딸아이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뭔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도서관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딸아이가 어느 날 울상이 되어서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책 선생님 못 오신대. 어? 왜? 갑자기? 몰라. 어디 멀리 이사 가시나 봐. 딸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제가 그 정도니 딸아이는 오죽했을까요? 맨날 며칠을 우울해하며 지내기에 그러면 책 선생님께 편지라도 써보자고 제안했죠. 책도 한 권 선물로 드리고 편지도 쓰고 그럼 어떨까? 그동안 감사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 선생님께 드릴 선물과 딸아이가 쓴 편지를 들고 마지막 수업일 때 찾아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일이 바빠지면서 봉사활동을 그만두게 된 거죠. 남자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제 유일한 힐링 시간이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 이조차 못하게 됐네요.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건 제 선물이에요. 딸아이의 선물에 남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저 괜찮으시다면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우와, 진짜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딸아이가 먼저 들떠서 대답했어요. 딸아이가 워낙 좋아하니 거절하기도 어렵더군요. 그렇게 얼결에 남자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몇 번 대화는 나눴지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남자가 워낙 편안하게 대화를 유도해서 즐겁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아이가 신나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남자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이렇게 종종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실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 부담을 느끼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다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떨떨 하면서도 저 역시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자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받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개를 받으면서까지 재혼할 생각도 없었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만큼 내성적인 아이라 새로운 사람을 선뜻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딸아이에게 먼저 합격점을 받은 셈이었어요. 저 역시 남자의 관심이 싫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제안을 조심스레 받아들였고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늘 딸아이도 함께 했어요. 어느새 셋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질 무렵 남자가 먼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러서 말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난 괜찮으니까. 남자의 말에 저는 딸아이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습니다. 책 선생님으로 있는 것과
아빠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다경아, 책 선생님이 만약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책 선생님이? 그럼 완전 좋지. 나도 이제 아빠가 생기는 거잖아. 그것도 엄청 멋있고 똑똑한 아빠가. 제 우려와 달리 딸아이는 고민 없이 바로 좋다고 말해줬어요. 친부라고 해봐야 얼굴조차 모르고 줄곧 혼자 자랐으니 알게 모르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딸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저 역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던 책 선생님은 제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별한 저와 달리 남편은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전 저와의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니까요. 재혼하고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같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딸아이까지 있으니 걱정이 더 컸습니다. 제 주변에도 양육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남편과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남편은 포용적인 스타일이었기에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줬습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정말 아니다 싶은 순간에만 적절히 개입했어요. 그럴 때는 딸아이나 저도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는 당신이 다경이 의견을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일단 아이가 얘기를 다 마칠 때까지 들어주는 게 먼저 아닐까? 판단은 그 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봐.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에헤이, 다경이 너도 잘못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남편이 중재자 노릇을 하니 저와 딸도 크게 싸우는 일이 없었어요. 딸아이의 사춘기도 덕분에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 없이 예민하고 감성적인 저와 딸아이 둘이서 그 시기를 보냈다면 참 험난했겠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관대하고 포용적인 남자가 왜 이혼했는지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어지간한 성격 차이가 아니면 갈라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말해준다면 그때 들을 생각이었죠. 진실은 재혼하고 5년 후 남편의 생일 때 듣게 됐어요. 마침 그날은 딸아이가 수련회를 가서 남편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됐습니다. 모처럼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나는 당신이랑 다경이한테 참 고마워. 두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거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씁쓸해 보였어요. 왜? 그 전 결혼 생활은 많이 별로였어? 특히 끝이 정말 최악이었거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이혼하고 한동안은 불면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찾아왔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했기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라면서 그제야 진짜 이혼 사유를 털어놨어요. 전처가 내 친구랑 바람이 났거든.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 설마 그런 이유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남편과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다고 해요. 서로 부모님 얼굴까지 알만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더 컸다고 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녀석인지 처음엔 그 생각부터 들더라.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니 당시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상처가 된 건 그 사람의 태도였어.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차피 알게 됐으니 빨리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나를 재촉하는데, 와, 한때 서로 사랑하던 사이가 맞나 싶더라고. 그렇게 전처와 이혼하고 남편은 친구하고도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수면제를 달고 살았다고 해요. 자려고 누우면 억울하고 화나서 잠을 잘 수 없었어.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일에 매달리고 주말에는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다닌 거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나는 애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더라고. 애들이랑 웃고 떠들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났거든. 그래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독서지도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 이후 도서관 봉사활동을 다니다가 저와 딸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덕분에 당신과 다경이를 만났으니까 운이 좋았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 남편의 그 말 속에서 딸아이와 저에 대한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토록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모진 짓을 했는지, 얼굴도 보지 않은 전처라는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전처와 이혼했으니 남편이 저를 만난 거지만, 그래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속내를 털어놓으니 한결 마음이 가볍다면서 저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대화를 나눈 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서로를 안쓰럽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까지 더해진 것 같았죠. 딸아이는 저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신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죠. 이제 딸아이가 제 짝을 만나 결혼하면 인생의 큰 숙제는 해결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깜짝 선언을 한 것이죠. 엄마, 아빠, 이번 주는 등산 쉬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보여줄 사람이 있거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딸이 연애를 하는 건 알았지만 상대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까지 오간 줄은 몰랐기에 남편이나 저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귀었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해. 엄마, 우리 사귄 지 1년 넘었거든. 안지는 8년도 더 됐고. 알고 보니 상대는 딸아이의 대학 친구였어요. 그간 친구로 지내다가 1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뭐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말하니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막상 당일이 되니 어찌나 떨리던지 아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때? 뭐 더 할 거 없나? 아이고, 이 친구 오늘 우리 집 왔다가 배탈 나서 가겠네.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아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맞다. 당신이 한 요리인데 맛이 없을 리가 있나? 남편은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연신 옆에서 농담을 하며 제 일손을 거들었어요. 그 사이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딸아이와 예비 사이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예비 사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이 묘하게 남편을 닮은 듯 했어요. 예비 사이는 저에게 꽃화분을 건넸습니다.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일부러 화분으로 사왔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좋죠. 얼른 들어와요. 예비 사위는 그러더니 딸아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줬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친구구나 싶었어요. 식사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남편을 닮은 건 인상만이 아니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태도나 마음 씀씀이도 남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역시나 딸아이답게 남편감도 똑부러지게 찾아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상대쪽 집안도 딸아이를 예쁘게 본 건지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다경이가 진짜 시집을 가긴 가는 모양이네. 왜? 선우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하더니 막상 보내려니까 서운해? 서운해. 너무 빨리 보내나 싶기도 하고. 여보, 다경이 32이야. 빠른 거 아니거든. 상견례 당일 한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부부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식당 역시 괜찮았습니다. 탁 트인 통창 너머로 정원이 내다보여서 어딘가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공간이었어요. 사돈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희 부부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사돈댁이 도착하고 예비 사위가 모시러 나갔어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들어서자마자 사과 인사부터 했어요. 이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비 사돈은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람답게 말주변이 좋았어요. 금방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놨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니게 되는데 나중에 꼭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정원도 참 예쁘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사부인께서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음식도 정갈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묘하게 남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물론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사돈어른은 이런저런 대화 주제를 꺼내놨습니다. 예비 사돈은 특히 딸아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제 자식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안 좋게 볼 부모가 어딨나요? 저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딸아이의 칭찬에도 웃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자리가 자리니만큼 왜 그러느냐 물을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었죠. 예비 사부인은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만 한눈에 봐도 예비 사돈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사이가 막둥이의 늦둥이다 보니 예비 사돈은 남편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반면 사부인은 우리 또래로 보였어요. 알고 보니 예비 사돈댁도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사돈댁의 경우 새아이를 어느 정도 다 키우고 재혼한 거였어요. 이제 재혼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이나 요즘에는 흠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할 때는 이래저래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 먼저 얘기해주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예비 사돈의 주도로 상견례를 마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사돈댁과 헤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표정만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딴 데 팔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분명 뭔가 있는데 속 시원히 말을 안 해주니 답답한 노릇이었죠. 상견례 당일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그 다음 날도 남편 출근시키랴, 딸 출근시키랴, 오전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었는데 그날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만큼 만취해서 말이죠. 그 상태로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뭐가 그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보. 대체 무슨 일인데?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대답도 않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선주,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다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건 놀랍게도 예비 안사돈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선주라니, 예비 안사돈 말하는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이 취기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예비 안사돈이 왜? 당신이랑 예비 안사돈이랑 아는 사이야?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괴롭다는 듯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맞지? 당신 어제 상견례 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것도 예비 안사돈 때문이지?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다경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냐고. 아우, 미치겠네 진짜. 남편은 그러면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 보니 보통 악연이 아닌 듯 했어요. 곧 남편의 입에서 상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선주, 내 전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당신 친구랑 바람났다는 그 전처가 예비 안사돈이라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보며 남편 역시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이런 악연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휴. 그러더니 길고 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오늘 그 친구를 만나고 왔어. 전처랑 바람났다던 그 친구? 남편 역시 전날 상견례 자리에서 전처를 보고 불에 댄 듯 놀랐다고 해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전처도 남편을 알아봤지만 이내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상견례 내내 표정이 안 좋았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그 후 남편은 친구들을 통해 전처와 바람난 그 친구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해요. 그러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오늘 만났다고 합니다. 애가 완전 폐인이 되어 있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난 절친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전처와 바람이 났을 때만 해도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는데 그 사이 완전히 사업이 기운 거죠. 친구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영범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이제와 원망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친구 꼴이 말이 아니기도 했고요. 너한테 그렇게 하고 벌 받은 거지. 지금은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먹고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전처가 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네가 의처증이 심해서 자기가 정신과약까지 먹고 산다고 울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휴 그 말에 감쪽같이 속았지 뭐냐. 그래도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건 100번 잘못한 일이라며 친구는 사과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전처 사이가 정리되고 친구는 곧바로 재혼하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업이 위태로워지자 전처 쪽에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만 해도
입안의 사탕처럼 달콤하게 굴더니 사업이 좀 휘청거리니까 무섭게 돌변하더라고. 행여 친구의 빚이 자신에게 넘어올까봐 사업이 다시 안정될 때까지 혼인신고도 미뤘다고 해요. 하지만 친구의 사업은 파산으로 끝이 났고 그 순간 전처도 미련 없이 친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사돈과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5년 만에 예비 사돈을 다시 만나 재혼한 셈이죠. 남편의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뻔뻔한 여자구나 싶었는데 그 사이 또 돈 때문에 남자를 갈아치웠다니 참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런 자리에서 남편을 마주치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내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 소름마저 돋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재웠어요. 무슨 대책을 마련하든 멀쩡한 정신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딸아이가 출근하고 남편은 연차를 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제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틀 동안 계속 고민해봤는데 저쪽에서 먼저 밝히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다경이를 위해서지. 괜히 일을 들쳤다가 긁어부스럼 만들면 어떡해. 남편은 자기만 참고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저쪽에서 먼저 진실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과거가 드러나 봐요. 안 좋은 건 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 말대로 예비 사위나 사돈 어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예비 사위와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부모들의 악연 때문에 예쁘게 잘 사귀던 두 아이를 생으로 갈라놓는 것도 왠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상견례 때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 두 아이는 본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식장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신혼집에서 혼수 이야기도 오가게 됐죠. 그러던 중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은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되겠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한 푼이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물었더니 딸이 뜻밖의 답변을 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어. 사돈댁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나도 그래서 우리 둘이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버님이 극구 반대하시더라고.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돌아가냐고. 거기까지 듣고 그저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사업을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도 신혼집을 선뜻 해주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명의는 일단 어머님 명의로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집을 왜 사부인 명의로 해? 우리 둘이 잘 사는지 보고 몇 년 뒤에 명의를 그의 이름으로 돌려주신대. 제가 예비 사부인에 대해 들은 얘기가 없었다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비 사부인의 과거를 안 이상 사부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자고 말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가 다경이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나도 다경이를 위해 그냥 침묵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더 못할 짓 같아.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로 있는 집에 내 딸을 그냥 보낼 순 없어. 제 말에 남편은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실은 계속 마음에 걸렸어. 이대로 침묵하는 게 진짜 다경이를 위한 길인가 싶어서. 남편의 동의까지 얻은 저는 곧바로 사돈부부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이 곧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면서 생각보다 약속이 빨리 잡혔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털어낼 건 빨리 털어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와 남편 그리고 사돈댁은 한 중식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사돈어른이 선정한 장소였어요. 한적하고 조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담소를 주고받은 후 저는 넌지시 애들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돈댁에서 애들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 형 누나들도 다 하나씩 해줬는걸요. 그러니 신혼집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돈어른은 행여 저희 부부가 부담을 가질까봐 얼른 덧붙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넌지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앞선 두 아이 집도 사부인 명의로 해주셨나요? 제가 명의 이야기를 꺼내자 온화하게 웃던 사부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사돈어른은 그것도 모르고 흔쾌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사부인 명의로 신혼집을 해주시는 건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건 이 사람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사돈어른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답했어요. 저는 사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이 애써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무래도 신혼 초기에는 제가 관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요즘 애들 돈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괜히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엄한 데 쓸까봐 걱정돼서요. 사부인은 마치 아이들을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답했어요. 저는 온화하게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글쎄요, 선우나 다경이나 20대도 아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둘 다 똑부러지잖아요. 다경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일한다고 돈 실수 안 하나요? 사부인이 걱정하실 만큼 생각 없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고 몇 억 되는 집을 곧바로 애들한테 줄 순 없잖아요. 사부인은 제가 따박따박 반박하니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답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신혼집 해주시는 걸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경이나 선우나 자기들이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들끼리 돈 모아서 신혼집도 마련해보고 차츰 늘려도 가보고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그러자 사돈어른이 답하기도 전에 사부인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뭐하러 그래요? 왜 애들을 일부러 고생시킵니까? 부모가 충분히 해줄 능력이 있는데. 사부인께서 요즘 애들 돈 무서운지 모른다고 하셔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아니,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살고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선우 명의로 해주면 다경이한테 집값 절반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애들 잘 사는지 아닌지 몇 년 두고 보자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탁 쏴붙였어요. 아직 애들 결혼식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벌써 이혼할 거 걱정해서
사부인 명의로 신혼집을 구하자는 건가요? 제 말에 사부인도 아차 싶었는지 입을 딱 다물더군요. 자기도 말실수한 걸 눈치챈 거죠. 사부인은 사돈어른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사부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약간의 텀을 둔 후 남편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와 사돈어른만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돈어른은 얼른 사부인의 말실수를 사과했습니다. 저 집사람이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겁니다. 혹여 불쾌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과를 받는 대신 조심스레 본론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사부인께서 왜 이혼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사부인의 이혼 얘기를 꺼내자 사돈어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십니까? 가까운 지인이 사부인과 예전에 아는 사이였는데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요.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분명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이 이런 말을 하니 바깥 사돈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지독한 의처증이 있어서 결혼 생활 내내 괴로웠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여자는 사돈어른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3년 살다가 못 견디고 이혼한 후로 줄곧 혼자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죠? 그 여자는 남편 친구와 산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어쩌면 그리 뻔뻔할 수 있는지 참 기가 찼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폭탄과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사부인과 잘 알고 지냈다는 지인, 실은 제 남편입니다. 역시 사부인이 말씀 안 하신 모양이네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 친구였단 말입니까? 아니요. 사부인과 제 남편은 이전에 부부 사이였습니다. 제 폭탄 발언에 사돈어른은 뒤통수라도 맞은 듯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충격받으실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과 사부인이 이혼한 건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사부인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말을 마치고 준비해간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사부인의 결혼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절친과 사부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남자는 또 누굽니까? 남편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이혼한 진짜 이유입니다. 사부인은 남편의 절친한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연이은 폭탄 선언에 사돈어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이유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제 말에 사돈어른은 허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인지. 그러면서 사돈어른은 사부인을 찾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저 역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사부인이 언성을 높여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표독스러운 사부인의 목소리에 앞서가던 사돈어른이 우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과 사부인은 복도 저편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코너 너머에 있어서 저와 사돈어른이 나온 건 둘 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먼저 망친 건 당신이야.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중마고랑 바람이 날 수 있어? 아, 또 그 소리야? 언제적 일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덕분에 당신이나 나나 새살림 잘 차렸잖아. 그게 할 소리야? 창식이는 당신 떠나고 완전 폐인이 됐는데.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사업만 안 말아먹었으면 나도 안 떠났을 거 아니야? 사부인은 남편 앞에서 여과 없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너 설마 사돈어른한테도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다 늙어 빠진 영감탱이 옆에 뭐 볼 게 있다고 붙어 있겠어? 그래도 셋 중엔 제일 나아. 애들 다 커서 제갈길 갔으니 뒤치다거리 할 거 없고 영감탱이 먼저 가면 그 재산은 다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사부인의 본 모습을 본 사돈어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성큼성큼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돈어른이 듣는 줄도 모르고 막말을 쏟아내던 사부인은 갑작스런 사돈어른의 등장에 기함했어요. 여보,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돈어른을 보자마자 언제 그러냐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시치미를 딱 대는 사부인을 보면서 사돈어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숨막히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사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식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했잖아요. 결혼도 수준 맞는 집이랑 해야지. 그냥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사부인은 그러고는 얼른 사돈어른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돈어른은 그런 사부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그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지. 사돈어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저나 남편도 놀란 얼굴로 사돈어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사돈어른은 저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보였어요. 사부인이 아니었으면 사기꾼을 옆에 두고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자신했는데 제가 오만했네요. 사돈어른의 발언에 사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돈어른은 들은 척도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집안일부터 정리하고 그 후에 애들 결혼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순서에 맞는 일이겠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어른은 다시 저와 남편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사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돈어른을 따라갔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다. 당신이 속고 있는 거다. 온갖 가머니설을 쏟아냈지만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돈어른이 다시 연락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에게도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줬어요. 한참 식당을 알아보던 딸아이는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리 오래지 않아 사돈어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어른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진실을 안 사돈어른은 곧바로 사부인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해요. 위자료 한두 푼이야 저에게 없어도 그만입니다만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말입니다. 10년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인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사돈어른은 자신의 집안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니 애들 결혼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큰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저희 쪽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곧바로 결혼 날짜를 잡고 식장도 예약했습니다. 그 사이 사부인이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몇 번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진실을 안 사돈어른이 사부인을 집에서 쫓아낸 후 연락조차 안 받으니 남편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남편도 단호하게 거절했죠.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냐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번호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딸아이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고 얼마 전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부인이라는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모든 게 어그러질 뻔했는데 이제라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 다행일 따름입니다.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니 비로소 모든 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아직 사돈어른의 이혼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은 죄가 워낙 확실하니 이 또한 마땅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